자, 일단 수업 시작할게요. 시작합시다. 일단 우리가 이번 2학기 들어와서 배웠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차 세계대전 있고요. 두 번째, 너무 한 번에 거의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우리 민주주의 가고요. 세 번째로요, 여성 참정권이요. 네 번째, 노동법. 전체주의 극복이 있고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오늘? 일단 인권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독일 내용과 일본 내용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연합. 이렇게 보면 이 주제가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계대전은 우리가 큰 틀, 숲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죠? 큰 틀에서 흐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전투들 몇 개 볼 겁니다. 그죠? 일단 그러면 이 순서대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중 좀 하세요. 일단 보시면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정도는 대략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 언제야? 1939년. 뭐 무슨 사건? 폴란드 침공한 거. 사라이버 사건은 1차 세계대전이고요. 불가침. 그렇지, 폴란드 침공이죠. 누가 폴란드를 침공해? 소련과 독일. 그렇지.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은 일단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죠. 폴란드를 때립니다. 그죠? 우리 모식도를 그려보면 독일이 여기 있고요. 폴란드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죠? 그지? 소련이 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때리는 겁니다. 그죠?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죠? 그래서 별일이 없이 쭉 있다가 독일이 그 다음에 누구를 때리러 가?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를 침공을 하죠. 큼직한 거 보겠습니다. 큼직한 거. 뭐 다른 잘 자란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빼고요. 물론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로 들어간 게 맞아요. 벨기에를 때릴 테니까 너 좀 길 좀 내줄래? 하고 때리죠. 영국이 거기서 미리 말합니다. 물론 이제 침공하기 전에 독일이 영국한테 말은 해요. 야, 우리 나 이거 좀 문제 좀 일으킬 것 같은데 너 좀 얌전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중립 좀 지켜줄 수 있겠어? 라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약속 하나만 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었냐면, 야, 그러면 저기 벨기에는 좀 놔둬주라. 우리가 거기 육지로 나가는데 데리고 나가는데 써야거든 하니까 놔두라 했는데, 얘는 계획이 프랑스를 치려면 벨기에를 때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요. 지금 일단 프랑스 침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랑스를 때려서 프랑스를 점령해버립니다. 그죠? 이제 누구 차례 이제? 프랑스. 그지? 영국이랑 막 싸우죠. 영국이랑 막 싸우다가 이제 물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누굴 때려? 일본. 소련. 그렇죠. 소련을 때리러 갑니다. 물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해놨다는 게 있죠. 그죠? 이 폴란드 때렸을 때 소련이랑 독일이랑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놨다는 거야. 이 0번에 뭐가 들어와야 되니?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다가 소련이랑 싸우다가 누가 이겨? 소련이 이기잖아.
소련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연합군과의 싸움과도 계속 영국과의 싸움도 독일이 밀리고 나서 마지막에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디테일한 사건들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전개는 이렇게 되죠. 소련 침공하고 그 뒤로는 이제 독일이 이제 패망하는 건데 이 디테일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죠. 소련에 침공했을 때 가장 유명한 전투가 그지 스탈린그라드 전투고요. 그 뒤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나오면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유명한 전투 세 가지는 알아두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 태평양에 있었던 전투 하나가 있고요. 이쪽 스탈린그라드 여기 노르망디가 있었습니다. 일단 적어드리면요. 여기가 뭐야? 무슨 전투? 그죠? 미드웨이 해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죠. 야 근데 이번에 우리 엊그제 국군의 날이었잖아. 그죠? 네. 혹시 뉴스 봤어? 아니요. 아 TV 안 봤어? 네. 국군의 행사 이번에 어디서 했게? 광주? 장성. 아니에요. 서울. 국군 행사 어디서 했냐면 독일. 어? 야 우리나라 국군 행사를 왜 독일 가서 해? 부산. 경주. 포항에서 했어요. 포항. 포항에 뭐가 있냐면 네. 해병대가 있거든요. 해병대가 처음으로 해병대에서 국군 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면 해병대가 뭐 하는 애들이야? 뭐 하는 나라를 군대야? 지키는 군인. 그죠. 국군의 역할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해병대가 맡은 임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귀신 잡는 게 해병대의 임무인가요? 바다를 지키는. 바다를 지키는 건 해군이고요. 다 지키는 거. 다 지키는. 그 다른 나라를. 아니 다른 나라에서 불법으로 들어와. 얘네 불법으로 들어가는 이 친구들의 목표가 뭐냐면 상륙하는 거야. 상륙 작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이 친구들이 여기로 가던지요, 여기로 가던지요 이런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에 이제 국군의 행사를 하면서 상륙 시범을 보여줬단 말이야. 상륙하는 걸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상륙 장갑 쭉 가고 꼬무부트 쭉 가고 헬기에서 막 내리고 이런 거를 봤었는데 그런 상륙을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겸사겸사 우리 10월 달이니까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국군이나 행사 쳐보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 10분 안짝이거든요. 요약된 거 한번 보시면 상륙이 뭔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랑 어디랑 붙었냐 이건데 이거는 미국과 일본이고요. 스탈린그라드는요 독일과 소련, 노르망디는요 연합국대. 연합국대 독일. 물론 독일이 다 혼자는 아니죠. 독일도 친구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독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그럼 여기서 어디가 이겼니?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이겼고요. 독일과 소련에서는 소련이 이겼고요. 연합국과 독일은 연합국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 전투들의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면 미드웨이 해전은 하와이 앞에 있는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배가 붙은 건데 일본이 이길 뻔했다고 했었죠 이때. 그죠? 네. 일본이 이길 뻔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운이 좋게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때 항공모함도 잃고요. 해군력의 상당수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이 힘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전투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이 해군력을 장악한 사건 또는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는요 독일과 소련의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네? 부가침주. 불가침주약도 어긴 것도 있겠죠. 세계에 가장 많은 사상자. 그렇죠. 단일 전투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약 200만 명이야. 네, 소련이 이겼다 했는데 독일이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소련이 더 많아? 소련이. 소련이 이겼는데 인명피해는 소련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도 그것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스탈린이 이거 무조건 스탈린그라드 지켜라 하면서 우리 디테일하게 좀 얘기했잖아. 우리 요약이니까 그 디테일한 내용은요 어디서 보시라고요? 영상에서. 영상,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영상으로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갖는 의미가 뭐야? 상륙작전에 의해서 이제 뭘 독일 친구? 아니
프랑스 영토 다쳤어. 그렇지. 야, 노르망디 프랑스니까 프랑스를 이제 대시 재탈환한 겁니다. 우리의 영토를 회복하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독일도 이제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정말 유명한 작전이고 전투긴 하지만 일단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부터 독일은 이때 너무나 큰 피해를 봤어. 큰 타격을 봤어.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큰 틀 두 개로 봤습니다. 큰 틀, 흐름 하나 봤고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전투들 3개 봤습니다. 이 머릿속에 다 넣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야, 그러면 독일이 이제 저 이후로 항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최종 마지막으로 항복하니? 그지? 일본이 가장 마지막 8월 달에 핵폭탄 딱딱 맞고 항복하게 돼서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 큰 흐름, 이거는 한국사랑 연결되는 흐름이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파트 한번 볼게요. 잠깐 민주주의 파트 보시기 전에 20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포스터 나와 있죠. 이 포스터 선생님이 분명히 뭔가 그때 시험에 낼 듯 말 듯 뭔가 떠오른다 했었죠.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가나다라 내용 보시면 애국심이라든지 전시안보라든지 또는 물자 절약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가 갖는 의미 정도는 보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포스터는 어디서 만들어졌겠니? 독일. 아니요. 연합국. 굳이 근데 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가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히틀러랑 차 혼자 타고 다니는 거는 히틀러랑 같이 타고 다니는 거랑 동일하대. 연합국. 그지, 연합국이겠지. 혼자 차 타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거야. 왜 그때 말했죠. 그때 수업 시간에 딴 반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왔다고. 선생님 히틀러랑 차 같이 타고 다니면 영광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요. 그런 거 아니라 너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물자 낭비하지 마라, 기름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요, 미국. 연합. 나는 무슨 내용이야? 애국심. 12월 7일을 기억하라. 그죠. 일본이 미국 그 하와이 침공하고 있다.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봐봐. 12월 7일 기억하라는 게 미국 국기에 그려져 있잖아. 미국 국기에 우리 미국 박살낸 날이야. 우리 일본 측에서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 써 있니? 영어로 써 있잖아. 그지? 어디서 만든 거겠어? 미국. 야, 우리 이렇게 맞은 날이 있어. 우리 그 치욕을 잊지 말자라고 나온 포스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다는요. 연합국. 이것도 야, 너 말 조심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히틀러는 다 알고 싶어해. 말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즉, 히틀러가 적이니까 다 알고 우리 그러잖아. 우리 유명한 말도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 전투 정보라든지 뭐 물자 흐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흘러나가게 되면 나의 국가가 더 위험하게 처하는 거니까 말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요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어디 가서 보시라고요? 영상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고요. 다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갑니다. 우리 민주주의 보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민주주의 역사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 그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투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살펴봤단 말이지. 저 과거에 최초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고대 아테네 시대에는 누구에게만 선거권, 투표권이 있었죠? 남자. 그지? 그냥 남자는 아니죠. 성인, 남성, 외국인과 노예를 제외한. 즉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전쟁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쓸모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쭉 어느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정근대 다시 튀어나오죠. 정근대. 이때는 누구에게 투표권을 줘? 선거권? 여자. 국민. 돈 많은 사람. 그지? 돈 많은 사람. 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선거권, 투표권을 준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요. 최근에 오면서 이제 다시 정근대 오면서 현대 사회로 오면서 투표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펴지게 되죠. 그지?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성들의 선거권을 갖게 된 계기는 1차 세계대전. 그지? 1차 세계대전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역사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첫 번째 보통선거, 두 번째 비밀선거. 두 번째 비밀선거, 세 번째 직접선거.
세 번째 직접 선거. 네 번째 평등. 네 번째 평등. 평등 선거. 보통 이거 물어보면 보통과 평등이 세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특이하게 불러주시네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배울 때 어느 곳에서 이게 개념이 나왔다고 했죠?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개념이 나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 나라의 헌법이죠? 다시 한 번만 생각할게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의 헌법이야? 그럼 바이마르 헌법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바이마르 공화국. 1919년. 이건 언제 생겼죠? 1919년. 왜? 독일 혁명. 그죠. 독일 혁명에 의해서. 물론 독일 혁명에 의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겼고요.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는 게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독일 혁명이 된 계기 선생님 설명드렸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수세에 물리자 사용했던 작전이 뭐야? 언더 더 시. 그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단 말이야. 그래서 떠다니는 모든 배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다는 말이지. 근데 점점 전쟁이 이제 지어가고 있어, 그렇지? 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가서 출동해 이렇게 하면 출동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군인이야. 여러분들 군인 출동해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여러분들은 군인의 임무보다는 여러분들이 목숨이 좀 더 소중한 친구들이구나, 그죠? 물론 이제 군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야 되는데 전세는 이미 기울고 있는데 이미 출동해라고 하는 건 뭐하라는 소리야? 죽어라. 그래, 가서 죽으라는 소리야. 선뜻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킬 항구라는 곳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결국 그 폭동 또는 그 시위에 의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혁명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시작된 반란 또는 이제 혁명이 시작돼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는 게 바이마르 헌법이야. 그래서 이 개념에 있어가지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는 이 투표권을 준다, 선거권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선거의 정의가 뭐야? 보통 나이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지? 일정한 나이를 지나면 선거권을 준다. 누구에게나 준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재산에도 상관없고요, 성별도 상관없이요, 모두에게 준다라는 게 보통 선거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20살, 21살, 19살 이렇게도 하는데 나이로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달라. 19살인데도 있고요, 20살인데도 있고요, 과거에는 30살인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은요, 설명 다 드렸었죠? 몰래 누구도 내가 선거한 걸, 누구에게 투표한 거를 알 수가 없게끔. 직접은 내가 직접 가야 된다는 거. 평등은 너도 나도 표가 동등하게 있다라는 거죠. 한 표라는 거.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전근대는 이게 안 이루어졌죠. 돈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돈 적은 사람에게는 안 주고. 이 개념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보시면 민주주의 이거 봐주셨고요. 여성 참정권 갑니다. 여성 참정권. 여성 참정권에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성 참정권이 생긴 나라가 어딜까? 이라고 책에는 이제 1917년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퀴즈쇼에 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퀴즈쇼 같은 데에서 출전하게 되면 맞추십시오. 뉴질랜드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역사에 있어서 흐름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지 몇 년도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917년에 어디네, 1918년에 어디네, 19년에 어디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퀴즈쇼에서 써먹으시라고 뉴질랜드가 이제 1800년대에 먼저 생기긴 했어요. 그 뒤로는 여성 참정권이 대체로 생기게 된 계기가 뭐야? 그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 참여, 전쟁 참여를 많이 했었죠.
우리 민주주의의 저 역사를 쭉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선거권을, 투표권을 줬던 이유가 뭐야? 여기에게 젊은 남성들에게만 준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에게만 준 이유가 그 싸우러 나가니까. 그지? 우리 공동체에서 네가 희생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 이유가 뭐야? 세금을 많이. 그지? 세금으로 많이 내니까 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데 세금 많이 내니까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전엔 여성들이 받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1차 세계대전 터졌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공장 가서 일하고 있고요. 전쟁 나갔어. 딱 봐봐 여러분들. 야, 쟤나 나나 똑같이 전쟁 나가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정치를 참여할 수 있고요. 나는 없어. 화가 나니 안 나니? 어이가 없잖아. 물론 엔전 같았으면 아 그래? 너네가 더 그거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해가 간 납득되는 점이 있잖아. 그렇지? 쟤들은 아 그래 쟤들이 결정하고 쟤들이 전쟁 나면 쟤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납득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납득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성 참여권 운동이 생겼고요. 여성 참여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이마르 헌법 이전에는 여성애들에게 참여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아 있었는데. 그죠.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봐봐. 얘는 1800년대야. 1890년대고요. 얘는 1919년이고요. 여러분들 책만 보더라도 소련이 먼저 혁명을 했지. 러시아 혁명했죠. 소련. 거기서도 혁명하고 나서 먼저 참여권이 생겼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누군가 걸리고. 이제 노동법 나옵니다. 노동법. 노동법이 생기게 배경이 뭐야?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지. 노동 계급이 생겼다라고 했었죠. 우리 산업 구분해서 1차 산업이 있고요. 2차가 있고요. 3차가 있습니다. 4차는 우리가 아직 좀 더 나중에 하고요. 1차는 농업이 대표적이고요. 2차는요 제조업. 3차는요 서비스업. 그래서 선생님 몇 차 산업이라고 선생님은? 3차요. 또 1차에서 2차로 넘어온 거는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라고 하는데 1차 때보다는 2차 때 훨씬 더 사람들이 동질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었지. 1차 때는 다 농지도 다르고요. 농사 치는 것도 다르고요. 멀리 떨어져 있고요. 한 번에 다 같이 일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질감도 느끼기가 좀 더 적은데 2차 산업의 이 제조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우리는 한 공장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요.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고요. 비슷한 돈을 받아. 그러면 비슷한 계급이 생기겠지. 그걸 우리 뭐라 불렀어? 노동 계급. 처음에 노동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필기해 둔 거 보고 계시죠? 필기가 없는데요. 필기 없으시면요. 지금 필기 못 해드리고요. 어디 가서 보시라고요? 영상 가서 보시면 됩니다. 1.75배속으로 보셔도 선생님 나쁘지 않더라. 1.75배속. 1.75배속으로 보시면 빨리 보는 거야? 네네. 유튜브로 직접 접속하셔서 1.75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계급이 형성된 게 노동법의 형성 이유가 되고요. 보시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전개가 있고요. 아래 복지 정책 시행. 정책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판서를 많이 했었지? 잘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전개는 첫 번째 노조, 노동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 정당이 있고요. 제주노동기구. 그죠? ILO라고 불리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전개라고 해서 1, 2, 3이라고 해서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케일이 다를 뿐이에요. 노동조합은 한 회사에 생기는 게 노동조합이고요. 또는 한 국가에 생기는 게 노동조합이고요. 정당은 한 국가에서 생기는 거고요. ILO는 전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그죠? 뭐가 더 힘이 세다, 많아 이런 거 나누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노조가 생겨야 정당이 생기고 정당이 생겨야 ILO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 개별적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죠. 할 수 있는 거죠. 노조. 그 다음에 정당은 이때 우리가 독일과 영국에서 뭐가 생겼다 했어? 독일 사회민주당. 그치? 그거랑 또 독일 사회민주당과
영국의 노동관 같은 것들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필기 참고하시고요. 혹시 내가 그 시간에 필기 안 들었다면 영상 다시 재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LO도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중에 퀴즈쇼에 나가시면 쓰는 게 최근에 지금 저번에 우리 외교 장관 있죠? 네. 외교 장관 누구였어? 그 머리 하얗신 여자분? 강씨였어요, 강씨. 강경화. 그렇죠. 강경화 장관이 전 장관 있었는데 여기 사무총장으로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이 한번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복지 정책은요 우리가 크게 세 나라로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첫 번째로 독일이고요, 영국이고요, 미국이었습니다. 독일은 재보험법, 질병보험법. 그렇죠.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이 보험법이 생겼습니다. 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게 이게 뭐라 그랬어? 분필 뭐라 그랬어 이거? 물칠판이죠, 물칠판. 옛날에는 이거 말고 우리 가루 많이 날리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써가지고 선생님 이거 많이 먹고 폐 질환들이,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생기셨다 해가지고 이걸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도 이걸 쓰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폐암에 걸렸어. 폐를 좀 잘라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 받아 못 받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전 같은 거면, 예전 같은 거면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그래? 좀 안쓰럽네. 근데 네 몸뚱이가 그런 걸 내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하면서 어쩔 수 없네,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후부터는 보험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뭐의 영향? 가스레인지요? 가스레인지도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선생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상당히 폐 질환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집 아직도 가스인데.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영국도 공장법이 생기게 되죠. 공장법은 누구를 보호하죠? 그죠. 아동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아동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제한해요. 그럼 성인 남성은요? 성인 남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미성년자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죠? 미성년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사람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왜 노동 시간을 제한해? 성인 남성들이 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가야 되니까? 얘네들 일 몇 시간씩 한다 그랬어? 15, 17시간씩 일한다 했단 말이야. 어떻게 되니 그러면? 죽어. 진짜로 말 그대로 과로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현재 근무 시간이랑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올 겁니다. 선생님 하루 몇 시간 근무한다 했죠? 8시간 근무하고요. 주당 그러면 40시간 근무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 52시간까지 근무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3일이면 다 채우죠, 52시간. 그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주말 토요일날 근무도 하죠. 6에서 7일 일해. 그러면 주당 근무 시간이 어마어마하지. 진짜 이대로 몇 년 살다 보면 죽어.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사회보장법, 와그너법 배웠습니다. 와그너법은 선생님이 별표를 쳐드렸어요. 그죠? 자, 사회보장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장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야? 실업자와 고령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어여쁘고 인류애가 넘쳐서 이 사람들 도와준다? 아니라 그랬죠. 사회 구조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생산 능력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주면 생산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회보장. 그 사람들이 하루치로 떨어지게 되면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주고 소비를 할 수 있고 조그만 생산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틀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 알겠죠? 너무나 선생님 매정하게 말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와그너법은 뭐였죠? 그지? 단결권과 단체 조속권을 보장해주는. 물론 그 외에도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그타 등등이 들어가 있지만 크게 그 두 가지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의 영향으로 생겼어? 그지? 뉴딜 정책이야. 얘는 뉴딜 정책. 왜 뉴딜 정책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게 됐을까? 생산이 높고 소비가 낮아서. 그렇지.
우리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 그래서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건데, 대공황이라는 거는 생산이 너무 많고 소비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죠. 이 생산을 줄이든지 또는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생산을 줄여버리면 전체 경제 규모가 작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소비를 끌어올려서 이 공황을 극복하자는 거였습니다. 소비를 끌어올리려면 돈 막 다 주고 나면 소비가 끌어올라가겠지만 그거는 건전한 경제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들에 대해 삶의 질을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줘.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하고요. 노조가 대표로 나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권리는 올라가겠죠. 돈도 올라가겠죠. 그럼 처지가 내 생활 수준이 올라가. 그러면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와그너법은 한 번 더 정리하면 뉴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그 뉴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법률이 뭐가 있냐면 단결권이 있고요. 단체 교섭권이 있어요. 단결권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단체 교섭권은 노조 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온 걸 우리는 다 같이 적용받게 되는 걸 단체 교섭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와그너법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봐야 될 게 뭡니까? 전체주의 극복이죠? 전체주의 극복 교과서로만 통해서 볼게요.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모두 다 이거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류들이 있었죠. 그 부류가 인민전선이라는 겁니다. 인민전선. 인민전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전체주의에 반대한 사람들을, 인민전선 같이 반대한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게슈타포나 친위대를 이용했다라는 거 체크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 보시면 쇼올람메 이야기도 나옵니다. 쇼올람메도 보시면 히틀러 유겐트라는 이제 그런 단체를 이제 홍보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드냐면, 그렇죠. 조금 이제 백장미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제 인권과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인권. 일단 첫 번째로 독일이고요. 두 번째로 일본이 있습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유대인 학살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이제 정리하자면 홀로코스트랑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동물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고요. 유대인 학살을 이야기합니다.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학살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였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약 600만 명 정도를 학살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고요. 거기서는 이제 노동과 학살이 같이 자행됐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지 오직 그곳에서만 학살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교과서 위에 보시면 지도 여러 수용소가 찍혀져 있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이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야? 그죠? 외모적인 거로는 구분이 더 어렵다 했죠? 유대인이라는 거는 유대교,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구분은 언어로 잘 구분했다 했죠? 이탈리아를 쓰냐? 독일어를 쓰냐? 이런 걸로 구분을 잘 했었다라고 하고요. 이 유대인들 학살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독일의 민족 우월주의요. 우월주의. 민족 자결주의는요. 아직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족 우월주의. 가장 위대한 우리 아리아인의 후손인 게르만족이 가장 우월하고요. 가장 열등한 유대인들은 청소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했었던 게 유대인 학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본 보시면요. 난징 대학살이 있고요. 위안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용이 있고요. 징병이 있고요. 근로정신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난징 대학살 보면 중국이 중일 전쟁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약 6주간 동안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을 난징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우리가 숫자로 말씀 안 드리고요. 수십만 명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 측 주장과 중국 측 주장이 조금 수가 달라서 그냥 그 정도 수로 알아두시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중일전쟁 당시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중국인이 학살당한 겁니다. 체크해 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위안부 가겠습니다. 위안부가 뭐야? 일본이 다른 나라 국가 국민들을 강제로 잡아가고 생체 실험이나 뭐 그런 거. 그렇죠. 일단 우리 여기서 그냥 어렵게 설명해 줬지만 간단하게 성노예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성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노예. 위안부는 일단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이제 성노예 사건을 이제 위안부라고 하는데 위안부는 이제 일본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 번 사과했어요.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그것은 이제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배상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게 배상이고요. 보상은 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가 손해봤으니까 내가 그걸 줄게 라고 하는 게 보상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했지만 배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되겠죠. 자존심 싸움. 사과는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이. 근데 그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안부를 어떻게 데리고 갔냐면 위장 취업, 그러니까 취업 사기라고 하죠. 취업 사기. 야, 너 어디 취업할래? 좋은 일자리 있어. 같이 갈래? 라고 데리고 가서 그렇게 위안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줄 알았으면 갈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없지.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와 관련된 기념일이 하나 있죠. 우리 소셜 했잖아. 기림의 날. 기억나시죠? 8월 14일 기림의 날이 있습니다. 8월 14일. 야, 그럼 위안부는 우리나라 사람만 있나? 아니에요. 아니라 했죠. 중국 사람도 있었고요. 필리핀 사람도 있었고요. 저기 서양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고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성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징용, 징병 있는데요. 징용은 뭐 하는 거죠? 노동이고요. 여기는요? 군대입니다. 군대. 징용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군함도. 군함도. 군함도 가갖고 돈 줘, 안 줘? 준다 했잖아. 야, 너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 거야. 대신 너 100만 원 월급 여기 있어. 근데 일단 보자. 너 식비, 너 세탁비, 뭐 세금, 적금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징용, 그러니까 즉 취업 사기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징병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강제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뭐가 돼버려 이제 총알바지 되는 거야. 총알바지. 내가 군대 가기 싫은데 같이 뜨고 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정신대는 뭐냐면요.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안부는 성노예고요. 근로정신대는요. 노동입니다. 노동. 근로. 즉 일을 시킨 거야. 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단 구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 국제연합은 UN이라고 불리죠. 전시는 국제 연맹이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죠? 야, 여러분 왜 이렇게 저기 빨리? 강제적, 군사적 제재 수단. 수단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N은 이게 있고요. N은 이게 없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UN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유지군. 이 평화유지군은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탱크에도 흰색을 칠하고요. 옷도 파란색을 입습니다. 파란색.
잘 보여. 엄청 잘 보이겠지? 말 그대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어느 누구를 응징하거나 어느 누구를 정복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죠? 안보리. 그죠?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 우리 줄임말로 안보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여기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나누어져 있죠. 상임이사국 나라들은 미, 영, 프, 러, 중이 있고요. 비상임이사국은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유엔에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전쟁 후에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51개국 나라가 모여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누구랑 같이? 그렇지. 북한이랑 같이 손잡고 가입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950년 우리나라에도 평화유지군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뭐 때문에 들어왔지? 그지? 6.25 전쟁 때 들어온 적이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이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